목사님이 이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신내교회와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생소하지만 낯선 이야기,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환경 혹은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후 위기에 직면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건강이 위험하다. 되게 뜬금없는 얘기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말은 2015년에 록펠러 재단과 의학 잡지 랜싯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우리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이것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벌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벌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벌이 줄어들면 벌로 인해서 꽃가루가 이렇게 옮겨지고 그리고 곡식이 연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먹을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벌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열매 맺는 과일들이 혹은 꽃피는 계절들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꽃들의 개화 시기가 그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뜬금없이 피는 꽃들 많이들 보셨죠. 이 계절에 왜 이 꽃이 필까 싶은데요. 그렇게 꽃은 예쁘게 피었지만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그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벌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꽃이 피지 않았다면 벌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생물 계절이 어긋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이런 이상 기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나긴 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의 여름 날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되긴 했죠. 그때 무려 장마가 54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973년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21년 여름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느라 거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여름은 33도 이상 되는 날씨가 무려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또 내렸었고, 또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떠셨어요? 올해 여름,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금세 잊은 것 같지만 무지 더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어떠셨나요? 원래 추석의 뜻은 가을 저녁이래요. 가을 저녁 다웠나요? 그래서 제 주변의 분들은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기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콜처럼 갑자기 내리는 비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의 한 구절도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요? 이제 더 이상 저 남산 위에 소나무가 아니라 남산 위에 저 귤나무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서울에서 소나무를 보기가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건 한 14,000년 전이라고 해요. 실은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지구의 환경을 조금씩 바꾸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구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균형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한 100년부터 200년 전부터는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화가 너무 빨리 돼서요. 이제는 점점점 이 산업화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탓에 이제는 지구 스스로가 자정 능력만으로는 그 균형을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제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하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자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기후 온난화입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물종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 과학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지질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생대 제4기 충적세 혹은 홀로세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런 단어 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세라고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는 인류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 말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지구의 환경이 우리가 너무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고 훼손시키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기고 기후온난화가 생기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를 이제는 그래서 충적세 4기, 홀로세 이런 거 필요 없다.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지구의 지질 시대에까지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지구의 지질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까? 보통은 18세기 산업혁명을 꼽습니다. 그때 이후로 굉장히 세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아니다. 언제부터냐면 1945년 7월 16일부터 인류세는 시작되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날짜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중에는 아마 1945년에 이미 태어나서 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때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러면 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바로 그 7월 16일 그날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는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일어났던 핵 반응, 핵 폭발로 인해서 이제까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인공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좋던 싫던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건 도움이 되지 않건 모든 것들은 다 자연에서 온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 그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인공 방사성 물질, 세슘, 플루토늄 이런 어려운 화학 기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945년 7월 16일에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지질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몇천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떤 화석을 보게 될까요? 지금까지도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화석은 공룡 화석이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될 화석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닭뼈와 플라스틱일 것이다. 왜냐하면 닭은요, 지금 현재 인간들이 키우고 있는 단일 가축 중에 가장 그 개체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키우고 가장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래서 일일 일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왜 오래도록 화석이 되는지는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워낙에 느리고 단시간에는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영향을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이들은 이런 기후변화는 가짜다라고 우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의 조유재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부터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걸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구 온난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온난화라고 하면 되게 서서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온난화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고온화 혹은 지구 가열화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구의 기온이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을 지내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년은 더 더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더워질 거라는 거예요. 올여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평생에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단순히 기후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혹은 기후 붕괴 상태, 혹은 기후 비상 사태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이렇게 지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류가 경각심을 갖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구체적으로는 1972년부터인데요.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하나뿐인 지구였어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지구 말고는 살 데가 없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73년에 유엔 환경계획이 창설되었고요. 스톡홀름 회의가 개막되었던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3년부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먼저 지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6년에는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력에도 다 이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런 민간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그보다 10년 전인 1984년부터 6월 첫 번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리교회에서는 환경주의를 언제 지킬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는 6월 첫째 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이라서 다른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랑 다르게 우리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올해가 벌써 41번째였고 내년에는 42번째 환경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점점 올리고 있는 지구 고온화의 원인은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온실가스가 주범일 거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건 이산화탄소일 때문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제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좀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우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CC라고 부르는데요. 이 IPCC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은 오르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5도 이상 올라가면 인간의 삶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식물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면서 생물 멸종이 일어날 거고 우리 인간들도 멸종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만 맺으면 이런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은 뒤에 붙은 이 협약이라는 말처럼 약속이에요. 국가들 사이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지키는 나라 당연히 생기겠죠.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 협약을 탈퇴한 나라들도 있었고 지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잘 못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벌써 오래전 자료이긴 하지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4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4.8톤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2.4톤, 약 3배 가까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연간 배출량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 5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어느 도시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500개 대도시 중에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개 도시 중에 우리나라 도시가 무려 12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이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우리나라의 큰 대도시들, 흔히 말하는 광역시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순위는 점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할 거고요. 그걸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말고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좀 줄여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남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를 심어서 없앨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했던 이 이산화탄소를 결국에는 0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야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경각심들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도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났더니 기후변화, 이상기후라고 하는 걸 피부로 점점 더 많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감리교회도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좀 해야겠다. 혹은 탄소 중립 선언을 해야겠다.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감리교 총회에서도 녹색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생태목회 녹색교회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 방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좀 생태적으로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말로만 해서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해서 성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 교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광용 목사님께서 그로잉 EO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마 그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생태 교육을 많이 받을 거예요. 훨씬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세상보다 더 빨리 신앙교육 안에 생태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서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신학의 눈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공생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읽어야 한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서를 해석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했어요. 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네, 공생의 눈으로 성서를 다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눈으로 성서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본문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로마서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을 매우 함부로 그리고 분별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고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는요, 인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광을 누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자연에 가졌던 생각들을 생명 중심으로 또 공생 중심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와 소유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눈으로 성서를 보기 시작하면 새롭게 해석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본문이 저에게는 참 걸림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데 내 친구에게는 5달란트나 주셨을까? 이게 천부적 재능이라는데 그럼 타고난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해석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태를 배우고 공생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를 주신 건 그 사람에게 1달란트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5달란트 주신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1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저에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제가 이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서에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본문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각자의 재산을 모두 판 후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 것을 두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땠을까요? 욕심껏 가져왔어요.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갖고 싶으니까, 예쁘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까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지상주의 혹은 우리 인간들의 부적절한 욕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의 신부님인 이반 일리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시, 두 번째, 자전거, 세 번째, 동네 책방이래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시는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는 영성이고요. 두 번째, 자전거는 생태적인 실천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혹은 물이나 종이를 아껴 쓰거나 이런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바로 생태적 실천, 자전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동네 책방은 바로 집단 지성입니다. 함께 모여서 책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성과 생태적 실천과 성서 교육을 통한 집단 지성들이 만들어질 때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절한 곳, 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사랑 얘기를 하면 좀 진부하게도 느껴지죠. 근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와 에로스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컴패션으로서의 사랑이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민이나 동정, 긍휼 등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래 의미는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열정을 말합니다. 컴패션에서 앞에 붙어있는 그 컴이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패션은 라틴어 어원상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열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참 교회 다니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사람들이었어요. 뭐 장애인이거나 예전에는 여성이거나 노인이거나 아이들이거나.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 타자의 범주 안에 자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자연들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귀담아 듣고 고통에 함께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공생하는 것, 잘 사는 것이 이렇게 타자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의존성입니다. 근데 그 의존성이 어떤 의존성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자율성이 아니라 의존성이래요. 나 혼자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큰 의존은 누구에게 하는 의존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 혹은 인간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아래서 타자의 고통에, 자연의 고통에,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협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